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8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근세 사회 첫 번째 영상으로 봉건제와 로마 가톨릭으로 상징되던 서양 중세 사회가 드디어 새 시대로 넘어가는 첫 번째 출발점인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발생한 이유와 코시모 로렌초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서양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메디치가의 전반기 역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이 근세 첫 번째 영상이니 조금 딱딱하지만 근세라는 용어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많은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양사에서 근세사회는 5세기부터 1000년간 이어온 서양 중세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18세기부터의 서양 근대, 그 사이에 위치한 시대를 말합니다. 원래 근세라는 용어는 한국사나 중국, 일본 등의 동양 역사 발달 단계가 서양사 중심의 고대 중세근대라는 3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데서 만들어졌고, 근세를 초기 근대나 근대 초기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세의 끝이 언제인지라는 논의부터 근세 개념이나 시대 구분법 등은 학자들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유럽 각국 역사에서도 자국 역사 발전 모습에 따라 초기 근대라는 의미를 천차만별로 적용하고 있어 일반화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서양 근세사회란 중세적 요소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이전의 중세와는 분명히 다른 새 시대로의 변환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따라서 중세와 근대 두 시대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도기라는 것과 그 첫 번째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이 르네상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출발인 르네상스는 14세기 초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북서유럽으로 확산된 문화혁신 운동을 말합니다. 일단 르네상스라는 말은 재생, 부활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 이 용어의 기원이 된 리네시터라는 말은 16세기 이탈리아 미술사학자인 조르조 바사리의 예술가들의 삶이라는 제서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중세와 다른 새로운 문화의 재탄생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역사가 쥘 미슐레이고, 이후 스위스 역사가 부레크하르트 등에 의해 확실한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르네상스에서 재생부활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입니다. 즉 서양 고대 문화이자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이른바 고전 문화인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살리려는 문화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문화는 중세 시대에도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의 가톨릭 교리 속에 활용되기도 하는 등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단적인 문화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세 말에 생겨난 봉건사회 붕괴와 교회 영향력 약화 등의 전반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고전 문화를 새로 해석해보려는 흐름이 비로소 생겨나는데, 이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을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 합니다. 흔히 인문주의는 중세를 지배했던 신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인간의 가치와 잠재력을 강조하는 이른바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라 해석하지만, 그와 달리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헌 연구를 중시하는 흐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르네상스 개념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인문주의에 대한 해석 역시 상당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르네상스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게르만 이동 이후 약 1000년간 이어지던 중세 문화를 대신해 중세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살리자는 문화적 흐름이라 말할 수 있으며,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서양 역사는 중세에서 근세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알프스 이북의 북서 유럽 여러 나라로 퍼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발생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세사회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먼저 이탈리아의 경제적 번영을 들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은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중북부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당시 이탈리아는 지역별로 크게 다른 역사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부에는 중세를 상징하는 교황령이 존재하고 있었고, 남부에는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왕국이 농업을 기반으로 왕조 체제 통일 국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부 교황령은
교황청이 프랑스로 옮겨간 아비뇽 유수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남부 지역도 교역 주도권을 북부 도시들에 뺏긴 채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이탈리아는 십자군 운동 이후 동방의 향신료나 비단 등을 유럽으로 중개하는 지중해 무역이 발달하면서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시에나, 그리고 중북부에 걸쳐 르네상스 중심지가 되는 피렌체 등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번영하고 있었고 이곳은 무역업뿐 아니라 모직물을 자체 생산하는 직물업, 그리고 원거리 무역을 위한 조선업과 해운업, 금융업 등까지 발달한 유럽 최대 경제 중심지가 되는데 이러한 북이탈리아의 경제적 번영은 피렌체 공화국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 꽃피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정치적 배경으로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발달해 있던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자유로운 분위기도 중요 요인이 됩니다. 즉 이탈리아는 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군주들이 출현하지 못했고 봉건제 영향에서 벗어난 수많은 도시 국가들과 소국들이 지역별로 독자성을 지니며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탈리아 도시들은 프리드리히 1세의 제국세 부과를 계기로 롬바르디아 동맹을 결성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긴 투쟁을 이어갔고 결국 12세기 후반 자치권을 얻어내게 됩니다. 물론 당시 영국과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가 100년 전쟁과 장미전쟁, 재정복운동을 통해 중앙집권화를 이뤄가고 있던 것과 달리 이 같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분열이나 뒤처진 중앙집권화는 이후 이탈리아 근대국가 발전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하고 사실 오늘날 이탈리아의 통합 발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건은 새로운 문화혁신 운동이 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 즉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면서 르네상스 발생의 또 하나의 중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상공업과 도시 발달을 배경으로 시민계층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흑사병에 따른 현세적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르네상스 발생의 한 배경이 됩니다. 즉 십자군 전쟁 전후로 경제적 부를 축적한 북이탈리아 상공 시민들은 봉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사회 조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당시 도시 국가들 중에는 밀라노 공국처럼 봉건 제후국들도 있었지만 베네치아나 피렌체, 제노바, 시에나 피사 등 많은 도시 국가들은 공화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공화정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시민의 정치 참여와 자유, 그리고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존재했고 공화정 체제 하의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경제력을 키워가며 교양과 문화 수준까지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14세기 중엽,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평원에서 비단길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온 당시의 흑사병은 1347년 크림반도에서 크게 창궐했고 흑해를 출발해 시칠리아 메시나항에 도착한 제노바 선적 상선에 의해 이탈리아에 처음 상륙한 흑사병은 제노바와 베네치아 등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특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던 이탈리아의 경우는 다른 유럽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의 80~90%가 사망할 정도로 더 치명적이었고 결과적으로 내세를 위해 신에게 기도하기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재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현세적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흑사병으로 농부와 노동자 숫자가 급감하자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몸값은 급상승하고 토지 가치와 곡물 가격은 하락하면서 봉건 지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 반면에 평민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자본을 축적한 시민 계급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사회적 발언권을 키워가며 새로운 문화운동의 주요 후원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가문이 잠시 후에 알아볼 평민 출신으로 르네상스 주역이 된 메디치가입니다. 다음 네 번째 문화적 배경으로 이탈리아는 르네상스가 부활시키고자 하는 고대 로마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과 비잔틴 학자들의 이탈리아 망명입니다. 물론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의 중심지니까 당연히 그 유산을 잘 보존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게르만 침입 등의 혼란 속에 로마 문화유산은 크게 훼손되게 됩니다. 이후 서유럽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비잔틴 제국과의 교류 등을 통해 고대 유산들은 꾸준하게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로마 재건이 급진전된 것은 아비뇽 유수가 종결되고
교황이 로마로 귀환하면서부터입니다. 아비뇽 유수는 아나니 사건을 배경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1303년 필리프 4세 명령을 받은 프랑스 군대가 교황을 습격할 때 교황에게 양심을 품고 있던 콜론나 가문의 시아라 콜론나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뺨을 때린 아나니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배경으로 1309년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후 약 70년간 이어지던 아비뇽 유수가 종결되고 1377년에 비로소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후 율리오 2세 등 역대 교황들은 추락된 교권 회복을 위해 황폐화된 로마 재건을 시도했고 면죄부 판매 등을 통해 확보된 막대한 기금을 이용해 수많은 화가와 건축가들을 불러 모아 성당 건축과 성당을 장식할 미술작품 제작 등을 시도하게 됩니다. 교황의 로마 재건 시도뿐 아니라 비잔티움 학자들의 망명도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르네상스가 한창 진행 중이던 15세기 중엽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멸망되면서 많은 비잔티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의의가 고대 그리스 문화유산을 잘 보존한 것이라고 했는데 비잔티움 제국이 점점 쇠퇴해가자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미 조금씩 서유럽 쪽으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공격을 시작할 당시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백년 전쟁이나 재정복 운동 등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지원해줄 여건이 되지 못했고 이런 상황 속에 1453년 4월 15만 대군과 200척 함선을 앞세운 술탄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오게 됩니다. 쇠사슬이 설치된 금강만을 우회하기 위해 함선을 육지로 끌어올려 이동하는 놀라운 전법을 사용한 메흐메트 2세는 2개월간의 공성전 끝에 천혜의 요새 콘스탄티노플을 지켜주던 삼중 방벽을 무너뜨렸고 최후의 순간이 닥치자 비잔티움 제국 마지막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1세는 황제 예복을 벗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육탄전 끝에 장렬히 전사하면서 기원전 8세기 중엽 로물루스에 의해 건국되어 2200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로마 제국의 정통 계승자로 그 문화를 지켜오던 비잔티움 학자들은 이슬람 지배하에서 자유로운 연구 활동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 그동안 연구해오던 희귀한 그리스 고전 필사본 등을 소장한 채 고대 문화복귀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던 이탈리아로 대거 망명해왔고 이들이 가져다준 인간 중심의 고대 문화는 신 중심의 중세 문화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당시 르네상스 학자들에게 단비가 되면서 르네상스가 꽃필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르네상스 발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르네상스의 본고장 피렌체와 피렌체를 르네상스 중심 도시로 만든 메디치가입니다. 먼저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는 꽃의 도시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데 아르노 강변에 위치했던 로마 도시 플로렌티아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카이사르가 아르노강 주변의 꽃들을 보고 지은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피렌체는 고급 이탈리아 문화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토스카나주의 중심 도시로 사방 1km밖에 안 되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피렌체 최고의 랜드마크는 피렌체 두오모, 즉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데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중심으로 메디치 가문의 원거주지이자 동방박사의 행렬 그림으로 유명한 리카르디 궁, 그리고 메디치가의 가족 무덤이자 예배당인 산 로렌초 성당, 다음으로 도미니크 수도회의 총본산이자 수많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프레스코화로 유명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그리고 동북쪽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진본이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그리고 미켈란젤로나 갈릴레오 등 피렌체 유명인들의 무덤이 있는 아름다운 산타크로체 성당을 돌면 피렌체 관광의 출발점이라고도 하는 시뇨리아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뇨리아 광장 앞에는 피렌체 공화정의 상징, 시청사가 있었던 베큐오 궁전과 이탈리아인들의 예술적 자부심이 담긴 우피치 미술관이 위치해 있으며 우피치 미술관에서 단테가 운명의 여인 베아트리체를 만난 곳으로 유명한 베큐오 다리를 건너면 메디치 가문이 코시모 1세 때 토스카나 대공이 되면서부터 거주했던 엄청난 규모의 피티 궁전 즉 팔라치오 피티와 보볼리 정원 등의 멋진 문화유산들이 1년 내내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원래 이곳 피렌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59년 퇴역병 이주를 위해 처음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후 카를로스 대제에게 정복되면서 토스카나 후장령에 속하게 되지만
독자적 공화국으로 출범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피렌체가 위치한 토스카나 지역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핵심 곡창지대였고, 중세에는 지중해를 통한 무역과 해운업으로 크게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나의 지리적 위치 자체가 신성 로마 제국의 남쪽 영역이자 동시에 교황령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 이곳에 엄청난 경제력을 누리던 교황과 황제 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한쪽을 잘못 선택했다가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토스카나는 양측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11세기 후반 토스카나 후작은 유명한 토스카나 마틸다였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과 황제 간 대립으로 유명한 잔리아 왕조였고, 토스카나 마틸다는 황제 하임리히 4세와 맞서고 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지지하며 간호사 굴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치욕을 당했던 황제가 힘을 회복하고 복수를 시도하면서 토스카나주의 많은 도시들과 제후들은 강력해진 황제 측으로 귀순하게 되지만, 피렌체인들은 끝까지 그녀를 지원해 하임리히 4세를 격파하기도 하면서 황제와 교황 어느 쪽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도시 분위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1115년 중세 최고 여전사라 평가받던 마틸다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면서 드디어 피렌체는 공화국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교황 지지파인 구엘프파와 황제 측 기벨린파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 앞에서 시민들의 평등을 구현하려는 공화국의 이상을 추구하며 무역과 무직물공업, 금융업까지 발달한 가장 부유한 중세도시 중 하나가 됩니다. 또한 쇠퇴해가던 항구도시 피사까지 사들여 내륙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100년 전쟁 기간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 국왕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비뇽 유수 이후 로마 재건을 시도하는 교황에게 자금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렌체 출신의 유명 인물로는 단테, 페트라르카, 갈릴레이, 마키아벨리, 보카치오, 그리고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예술가인 도나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너무나도 쟁쟁한 인물들이 피렌체시나 피렌체 공화국이 위치했던 토스카나주 출신들인데, 이 피렌체를 르네상스 중심 도시로 만들면서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지역이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먼저 메디치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의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피렌체 내 수많은 건물들에서는 메디치 문장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의 금색 방패 위에는 알약 또는 피를 뽑는 둥근 의료기구를 상징한다는 5개의 빨간 공과 파란 공 1개가 새겨져 있어 메디치 가문이 약사나 의사 출신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불확실하고, 평민 출신인 메디치 가문이 실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은 모직물 분야입니다. 이후 피렌체에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면서 결국 직물업과 무역, 은행업으로 엄청난 재력을 키운 메디치가는 자신들의 부를 학문과 예술 분야에 투자하며 르네상스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후 토스카나 대공이 될 정도로 명문 가문이 되어 유럽 역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메디치가를 대표하는 4명의 인물 중에 먼저 조반니 데 메디치와 그의 아들 코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치가를 유럽 최고 명문 가문으로 만든 첫 번째 인물은 조반니 데 메디치입니다. 피렌체 북쪽 작은 시골 마을 무젤로 출신인 조반니는 젊은 나이에 은행업에 뛰어들어 1397년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게 되지만, 당시 유럽 금융의 중심지 피렌체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조반니의 지원을 받은 인물이 교황 요한 23세가 되면서부터입니다. 70년간의 아비뇽 유수가 종결되면서 1377년 교황청이 로마로 귀환했지만, 아비뇽에 다시 교황청이 생겨나 로마와 대립하는 서방교회대 분열이 발생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된 1409년 피사공의회에서 새 교황을 선출하면서 결국 3명의 교황이 대립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14년 중세 최대 규모의 콘스탄츠 공의회가 개최되는데, 교회 개혁을 주장해오던 위클리프와 후스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결국 후스를 화형에 처한 것으로 유명한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했던 당시 피사 대립 교황이 바로 요한 23세였습니다. 요한 23세는 속명이 발다사레 코사인데, 그는 메디치 은행을 설립한 조반니 데 메디치를 찾아가 추기경들을 매수할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조반니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조반니 저금을 바탕으로 발다사르 코사는 1410년 교황 선거에 당선되어 피사의 대립교황 요한 23세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메디치 은행은 피사 교황청의 자금을 관리하는 교황청 전담은행이 됩니다. 이로써 가문을 부흥시킬 절호의 기회가 조반니에게 찾아온 듯 했지만 반전 상황이 생겨나는데, 교회대 분열 해결을 위해 열린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기존의 새 교황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한다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요한 23세의 교황 선출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조반니의 메디치가도 교황청 재정에 대한 독점권을 뺏기게 되고, 요한 23세는 수많은 죄목으로 투옥되어 엄청난 벌금형까지 받게 됩니다. 사실 교황으로 보기에 요한 23세는 상당히 세속적이고 부정적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만 과연 그 기록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 역시 많은 인물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조반니는 위기에 처한 전임 교황에게 막대한 몸값을 빌려주며 풀려나게 하고 석방된 뒤에도 지원을 계속했으며, 심지어 사망 후 산 조반니 세례당의 묘지까지 건립해주게 됩니다. 조반니의 변치 않는 이런 지원에 정말 고마워했던 요한 23세는 죽기 전 그보답으로 피렌체의 수호 성인인 세례 요한 손가락을 메디치가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메디치 은행은 고객과의 신뢰를 잘 지키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되었고, 이후 명문 콜로네 가문 출신으로 1417년 단일 교황이 된 마르티노 5세에 의해 다시 교황청 전담은행으로 지정되면서 피렌체 은행계 패권을 장악하는 중요한 계기를 잡게 됩니다. 조반니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메디치가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은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와 코시모의 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입니다. 코시모가 피렌체의 군주로 집권한 1434년부터 로렌초가 사망한 1492년까지 약 60년간이 바로 메디치가의 전성기인데, 먼저 코시모는 많은 인문주의자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고문서 수집을 위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려다가 아버지 조반니에 의해 무산될 정도로 인문학적 열정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으로 부친의 뜻을 이어 사업가가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함께 은행 운영 관련 전문 지식도 물려받게 됩니다. 처음에 피렌체인들은 검소한 복장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닌 코시모를 단지 조심성 많고 무던한 인물이라고만 평가했지만, 실제로 그는 사려 깊고 관대할 뿐 아니라 뛰어난 판단력과 근면함, 그리고 놀라운 경력을 지닌 메디치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는 아버지보다 훨씬 큰 야망을 지닌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은행가 가문인 바르디가 출신 콘테시나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녀가 가져온 엄청난 지참금과 선대부터 이어온 교황과의 돈독한 관계를 이용해 직물업의 규모를 확대하게 됩니다. 또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여러 지역에 메디치 은행의 해외 지점을 설치하고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유럽 각국의 국왕 귀족들과 금융거래도 확대시켰으며,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광산업 등 각종 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메디치 은행을 유럽 최대 은행으로 키우게 됩니다. 경제력을 키운 코시모는 정치 권력 장악도 시도하게 됩니다. 15세기 전반 당시 이탈리아 정치 판도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 중 베네치아 공화국과 밀라노 공국 중심의 양강 체제로 개편되고 있었고, 두 나라는 1423년부터 북이탈리아 패권을 둘러싸고 30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을 롬바르디아 전쟁이라 합니다.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은 상업과 중개무역으로 번영하며 아드리아해의 영이라 불리던 지중해 최대 해양 강국이었고, 바르바로사에 대한 저항 중심지로 유명한 밀라노 공국은 직물업의 중심지로 주변 26개 소도시들을 포함한 롬바르디아 지방을 다스리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어쨌든 베네치아와 밀라노 두 나라는 여러 도시 국가들과 각각 동맹을 맺고 독일 스위스계의 수많은 용병을 고용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당시 피렌체는 베네치아와 동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용병을 구할 전쟁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전황도 피렌체에게 상당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코시모는 피렌체 정부에게 막대한 전쟁 자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로마나 나폴리 등 해외 지점들과 수도원으로 신중하게 이동시키게 됩니다. 결국 코시모의 지원으로 피렌체가 위기를 극복하게 되자 메디치가는 국난 극복을 지원한 가문으로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판을 받게 되지만,
이를 시기하던 귀족 가문들의 도전도 받게 됩니다. 피렌체에는 1382년 이래 50년 넘게 정치권을 장악해온 알비치가나 스트로치가, 파치가 등의 귀족 가문들이 있었고 결국 1433년 그들에 의해 반역죄로 체포된 코시모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후 뇌물로 유배형으로 감형되면서 파도바와 베네치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는 정치 권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결국 메디치 지지 세력들을 시의회 선거에 대거 당선시키면서 1년 만에 피렌체 복귀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재산과 인맥을 총동원한 곤모술수로 알비치가 문추방에 성공하면서 1434년 코시모는 피렌체를 다스리는 최고 행정관 곤팔로니에레로 선출되게 됩니다. 결국 이후 30년간 피렌체의 정치 외교 정책을 총괄하게 된 그는 먼저 피렌체 공의회 개최를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비잔티움 교회와의 동서교회 통합 협의를 위해 페라라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흑사병이 발생하자 코시모는 자금 후원을 약속하며 교황을 설득했고 결국 1439년 피렌체에서 공의회 개최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됩니다. 또한 코시모는 베네치아와 밀라노 사이에 벌어지던 롬바르디아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밀라노의 정치 상황 변화가 중요 계기가 되는데 1277년 이래 밀라노는 비스콘티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비스콘티 가문은 뱀이 남자아이를 뱉어내는 독특한 문장으로 유명하고 이 뱀 문양은 오늘날까지 밀라노를 상징하는 문양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양국 간 세력 다툼이 계속되던 가운데 피렌체는 베네치아 편에서 밀라노에 대항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으로 유명한 1440년 앙기아리 전투에서도 베네치아와 연합군으로 참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렌체와 베네치아 공화국은 사실 상업적 재정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여서 두 나라 간 동맹은 위태로웠고 또 독자적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코시모 입장에서도 메디치 가문을 항상 지원해줄 강력한 군사동맹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라노에서 비스콘티 가문이 단절되고 새로운 통치 가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비스콘티 가문의 필리포 마리아 공작에게는 남자 후계자가 없었고 밀라노를 위해 계속 싸워질 군대가 필요했던 필리포 공작은 1430년 용병대장에 불과한 29살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에게 밀라노 공국의 합법적 상속을 약속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자기 딸 비앙카와의 약혼이었고 당시 유일한 상속자 비앙카는 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탈리아 정세는 불확실했고 그 과정에 필리포 공작과 대립하기도 했던 프란체스코는 그와 다시 화해하면서 비앙카와 결혼했다가 이후 1447년 필리포 공작이 사망하면서 스포르차 가문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후 스포르차 가문은 밀라노 공국을 유럽 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며 밀라노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되는데 바로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용병대장 때부터 지원해온 사람이 코시모였습니다. 결국 코시모는 스포르차 가문 지배하에 밀라노와 동맹을 시도하지만 이 결정은 피렌체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동안 공화주의적 이상을 내세우던 피렌체인들은 전제군주적인 밀라노 공국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지니면서 치열하게 대립해왔으므로 오랜 적국인 밀라노 공국과의 동맹은 당연히 엄청난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기존 동맹국 베네치아와도 갈등이 생겨나면서 코시모는 정치적으로 큰 곤경에 처하게 되지만 롬바르디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이탈리아 정치 판세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강국인 베네치아 공화국과 밀라노 공국뿐 아니라 피렌체 공화국, 로마 교황령과 나폴리 왕국이 새로운 실력자로 떠오르면서 이탈리아 정세는 이들 5대 강국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자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 국가들 사이의 화합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이듬해인 1454년에는 불가침 서약인 로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디 조약을 통해 코시모는 피렌체와 오랜 적대 관계였던 밀라노와의 긴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큰 외교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나머지 5대 강국들도 이탈리아 동맹이라는 국제협정을 체결해 드디어 롬바르디아 전쟁을 끝내면서 이후 이탈리아는 40년간의 일시적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화가 찾아오자 코시모는 인문학에 대한 열정을 꽃피우게 됩니다. 도나텔로와 50년간의 오랜 친분을 이어온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 발달에 아낌없이 쓴 것으로 유명한 그는 예전부터 해오던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연구나 그리스 고전의 라틴어 번역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신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그곳으로 비잔티움 학자들을 초빙해 강의를 듣기도 했으며 일명 책사냥꾼을 고용해 비잔틴 제국의 희귀 고문서 수집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때 수집된 책들과 이후 손자 로렌조 때 추가된 책들이 합쳐져 1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관하는 메디치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라우렌티아 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모든 시민이 드나들 수 있는 유럽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브루넬레스키로 하여금 오랜 시간 미완성 상태였던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완성하도록 지원하고 산마르코 수녀원과 산 로렌조 대성당 등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의 복원도 후원했으며 그 외에도 도나텔로와 프라 안젤리코 등 많은 예술가들과 인문주의자들을 후원하며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1464년 피렌체 시민들의 높은 존경을 받던 코시모가 자신의 장례를 검소하게 지낼 것을 부탁하며 7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피렌체의 정치와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기려 피렌체 공화국은 국부 파테로 파트리아이라는 칭호를 바치며 그를 기리게 됩니다. 르네상스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